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산과 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원래 평온하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돌아온 소녀의 전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에는 민지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밝고 활발한 아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지가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숲으로 향하고 나서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찾아 나섰지만 민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주 후 숲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빨간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마을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민지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민지는 하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밤마다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밤중 폐가 근처를 지나던 한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애처롭게 우는 소리였고 소리는 폐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창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돌아왔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후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폐가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폐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오싹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실종되기 전에 민지의 사진이었고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등 뒤를 돌아보니 하얀 옷을 입은 민지가 복도 끝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고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마을에는 민지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옛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하늘 품고 죽은 홀령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떠돌며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지의 홀령을 달래기 위해 마을 회관에 모여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그녀의 혼을 달래기 위한 문제가 없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의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을 장로는 민지의 혼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민지를 봤다는 목격담은 점차 줄어들었고 폐가 주변에서는 더 이상 하얀 소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간혹 민지를 떠올리며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다시 돌아온 소녀의 전설은 또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폐가 근처에서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경험을 다룹니다. 이야기는 대개 시작은 평범하지만 점점 스릴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독자를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제 하나의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 지수는 언제나 바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강의와 과제, 아르바이트로 이어지는 나날이 계속됐고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 덕분에 지수는 항상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수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이미 자정이 넘어서고 있었고 지하철도 끊긴 시간이었다.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지만 자정이 넘으니 길거리는 한산했고 그의 발소리만이 적막한 거리와 거리의 가로등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들 속에서 울려 퍼졌다. 간신히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작스런 한 끼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찬바람이 아니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그가 떠날 때 그대로였다. 따스한 조명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수가 방에 들어가려던 순간 거실의 창문 쪽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 소리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이 바람에 흔들린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에 들어온 후 지수는 다시 한번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지수는 자신의 피곤함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을 떨치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그 감각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결국 지수는 피곤함에 지쳐 잠에 들었지만 꿈에서도 계속해서 그 불쾌한 감지에 시달렸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은 여전히 그의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더욱이 가끔씩 지수는 집 안의 물건들이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놓아둔 책들이 정리된 방식이 달라져 있거나 주방의 컵들이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시기였다. 지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건망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혹시 집에 도둑이나 스토커가 들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파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카메라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고 그는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카메라를 설치한 첫날 밤 지수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다. 불쾌한 감각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여러 번 빠지곤 했다. 결국 다시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서야 간신히 깨어났다. 지수는 그날 아침 도서관에 가기 전에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했다. 컴퓨터에 SD카드를 삽입하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그는 안정되지 않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그가 화면에서 본 것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서 아파트는 평온해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수는 잠에 드는 모습이 확실히 녹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화면에 섬뜩한 장면이 나타났다. 검은 실루엣 하나가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지수가 잠들어 있는 침대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인물은 오랜 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듯이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오로지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잊고 천천히 방을 나가더니 문이 닫히며 다시 아파트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영상을 멈추고 말았다. 다시 재생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한 결과 아파트의 다른 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만 카메라 속의 그 검은 실루엣만이 섬뜩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지수는 그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이사를 결심하고 그 아파트를 떠났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로도 그 아파트에서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밤에는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고 장식이 자주 바뀌는 등 정체불명의 일이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분명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실루엣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결국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지금도 여전히 비워져 있고 그 실루엣은 어느 밤 또 다른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유포되며 사람들에게 오싹함을 주곤 합니다. 아래 이야기는 전형적인 공포 썰을 기반으로 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학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항상 공부에 열중하며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후 곧바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자정 무렵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별빛이 반짝이는 밤이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어떤 여자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주민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여자는 굉장히 희미하게 보였고 옷차림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마치 옛날 사람처럼 보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민수는 창문을 살짝 열고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공원의 그네에 앉아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혹시나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싶어 걱정이 되면서도 괜히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여 그대로 두고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도 그 여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이제 민수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네에 앉은 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민수는 몇 가지 음료와 간단한 간식을 챙겨서 공원으로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걸 자주 봤어요.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다. 민수는 그녀에게 음료를 건네며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대화 중 민수는 그녀의 이름이 수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수연은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매일 밤 민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친해졌다. 매 순간이 믿기 힘들 정도로 꿈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수연 씨는 왜 매일 밤 이곳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이곳에서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수연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한 민수는 동네 어르신에게 수연에 대해 물었고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수십 년 전 바로 그 공원 자리는 사실 오래된 집의 터였고 그곳에 살던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이 수연이라고 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매일 밤 만난 수연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민수는 다시 학업에 집중했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매년 그날이 되면 작은 공원에 들러 수연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하곤 했다. 비록 그녀는 떠나갔지만 민수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오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공유되며 각색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포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미묘한 교훈과 인간적 감정들이다.